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척후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은 글로벌 시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많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걸 무장 반란으로 봐야 되느냐. 네. 쿠데타 아닙니까? 예, 쿠데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용병이 쿠데타를 합니까? 네. 제가 알기로 용병에 의해서 제국이 멸망한 게 15세기에 동로마 제국이 마지막이거든요. 아, 네. 예, 그 전에 서로마 제국도 게르만 용병 대장한테 망했어요. 네. 예, 잘못 고용한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저기 그 470년에 한 번 있었고, 네. 1500년대에 한 번 있었고, 그런데 600년 만에 뭐 용병이 현대 와서. 근데 의원님 모스크바를 막 진격하더라고요. 모스크바로 200km까지 갔어요. 이게 예. 저기 하나의 어떤 정규군이 그랬다면 쿠데타가 맞죠. 그렇지만 용병이라는 건 계약 관계고 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연일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데. 네. 그 러시아의 군 기관지 매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용병 찬양 기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요? 지금까지도. 아니요. 이 사태 이후에 없지만은. 네. 그다음에 재밌는 게 올해 초에 그 푸틴이 통과시킨 법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쟁 중인데 뭐 특수작전이라고 합니다마는 군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용병을 비방해도 군에 저촉되는 걸로, 법에 저촉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러시아군의 그 전투의 주도권이 완전히 용병에게 넘어갔습니다. 자포리자를 점령한 게 용병이에요. 아, 그렇군요. 원전을. 마흐무트죠. 마흐무트. 예. 거기가 마흐무트. 저기 그 러시아 정규군이 못하는 작전을 용병이 해낸 거거든요. 아. 말하자면 전쟁 영웅이 된 건데 네. 이게 어떤 그 하청 기업처럼 돼 있다고요. 원청이 네. 바로 이제 러시아 정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용병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다 보니까 러시아의 국가 실패, 즉 공적인 실패를 사설 기업들이 다 해준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건 뭐냐? 그동안에 저기 프리고진 주장에 의하면은 전투 중에 2만 명이 자기들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극심했고, 네. 그러는 가운데 보급 지원도 제대로 안 됐고, 네. 그래서 군수 내부에 책임을 묻겠다. 이건 마치 하청 기업이 네. 원청의 계약 담당 인사를 찾아가 따지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완전히 길을 터줍니다. 러시아 남부군 사령부의 군사시설을 총 한 방 안 쓰고 점령하고 점심때는 또 넘어가서 그 다음 기지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 만에 800km를 갔다는 얘기인데 네. 무슨 쿠데타가 이렇게 저기 평온하게 진행됩니까? 아니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이렇게 가고 방어선을 체첸 또 방어대가 치고 있었잖아요. 모스크바는. 있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프리고진이 네. 군수 내부를 비판하면서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저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뭐 친러시아 주민을 해방시킨다, 탈라찌한다, 이건 다 가짜 명분이고 저 모스크바에 있는 아청꾼들하고 기회주의자들이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일으킨 전쟁이다. 프리고진이 이랬어요? 또 제대로 짚었네. 5월에 또 SNS로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네. 완전히 TV쇼와 SNS의 또 왕자예요, 이 사람이. 네, 엄청난 스타입니다. 그래서 심리와 여론전에서도 러시아를 거침없이 비판했는데 지난 한 달 넘게 저렇게 저기 러시아의 적대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용병 대장한테 러시아가 뭘 했죠?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냅뒀다는 거 아니에요? 냅뒀는데. 네. 저기 푸틴 대통령이 그 긴급 성명 발표할 때 보니까 네. 굉장히 불안해 보이던데요. 저분이 핵무기 통제권을 지킬 수 있을지 그런 또 우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긴박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왔고 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때마다 푸틴은 이 용병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못 버린 겁니다. 예? 실제로 밑에 국방장관하고 총참모장한테 지시해도 안 되는 걸 용병이 해냈고 예? 그걸로 자기가 위신을 세웠고 또 이런 용병 사설 기업이 왜 생겼냐? 그 배우가 누구냐? 푸틴 자신입니다. 네, 푸틴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 저기
통제하는 방식이 정규군과 다를 뿐이지 명확하게 자신의 일부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잠시 긴장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이 용병 집단의 싹을 제거할 생각은 여전히 없어요. 아, 그래요? 타협이 되는 거예요. 타협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푸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은 그 일반적인 보통 정상적인 그 시스템이 갖춰진 국가하고는 좀 다른 게 있죠. 소위 이제 그 분할 통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기존의 국가 권력 기관들도 있지만 네. 그것을 놔두고 이제 소위 비선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측근들이 또 여기저기 포진하고서 거기다가도 이제 상당한 권력을 심어줍니다.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이제 2인자를 두지는 않고 서로 이제 견제를 하고 그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은 그래서 사실 그 바그너 그룹하고 국방부하고도 치고받고 과거에도 많이 그랬었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푸틴이 위해서 딱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그 파워를 권력을 그 유지하는 그 이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사실 이 바그너 그룹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바그너 그룹 도대체 뭐냐 바그너 그룹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최근에 그냥 한 것이고 사실은 그들이 많이 했던 것은 아프리카에서 돈 네. 끌어다 오는 거. 용병으로. 예. 근데 그러니까 용병으로 그러니까 군사 활동도 했지만 네. 사실은 거기서 엄청난 그 돈을 끌어다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그 자금이 어디서 다 들어오느냐. 그 국가 권력에서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근데 그런 데서 다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는 푸틴 대통령이 그 활용하고 있는 그 비선에서 들어오는 그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이제 전도되는 단계까지 왔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죽일래야 아까워서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모스크바를 향해서 이제 바그너 그룹이 치고 올라갈 때 그 거리가 사실 평상시 그냥 도로에 자동차로 달리면 10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속도로 몰고 갔다는 거는 아무 그냥 그냥 뚫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거리예요. 예. 이걸 하루에 다 진격해버린 건데 예, 그렇죠. 하루에 80km를 진격했다 그래도 깜짝 놀랄 건데 800km입니다. 그냥 차 타고 달린 거예요. 그냥 달리고 그리고 뭐 가는 데마다 그냥 하나씩 사망자도 없고 오히려 그 정부군에서 사망자가 13명 혹은 15명이 죽었다고 했죠.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사망자 한 명도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용병 집단이 여기뿐만 아닌데 벌써 그 러시아 정치학자들 언론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제 군사적 봉건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에 네. 청나라 왕조가 무력해지니까 네. 각지에서 군벌들이 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려 시대 때 호족들이 자기 사병들 건드리면서 각 지역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절이 돌아왔다는 건데 이걸 군사적 봉건주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런데 러시아의 마피아 도목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예? 우리보다 무서운 깽단이 나타났다. 전쟁 끝나면 다 귀환할 텐데 무장해서. 그렇죠. 이거 무시무시한 깽단이 출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피아 도목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뭐냐면은 러시아 국가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 초에 푸틴이 그 징병령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청년 50만 명이 러시아를 탈출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면적인 징병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지금 예비군 투입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용병인데 결국은 여기가 군벌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하나면은 말을 안 하겠는데 이 말고도 가스프롬이라는 회사 경호를 하는 네. 그 사설 용병 업체 여기도 지금 무장력이 대단하다고. 가스프롬?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3, 제4 또 체내도 용병이 네. 사실상 그 작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러시아 정규군을 압도하고 능가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군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이 지금 이렇게 사설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푸틴은 또 여기에 깊숙이 의존하고 또 이 프리고진이 울리가르이 출신이라고요. 네. 네. 러시아 신흥재벌 출신이거든요. 네. 그렇게 전 세계 폭력의 공급망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이런 시리아까지도 최근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권 개입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돈과 폭력의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 이런 류의 초거대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런 어떤 사설 PMC라고 하는 군사 기업이라고 하는 건 미국, 영국, EU에도 많습니다, 사실은. 네. 네. 이게 러시아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8년이 마지막 통계던데 전 세계 사설 용병 기업 또는 군사 기업 PMC에 더 커진 거예요? 예, 그 전체 시장이 3,500억 달러. 우리나라 국방비 지금 500억 달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대적인 어떤 근대 폭력을 독점하던 국가의 성격이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이유가 네. 지금 한동안은 한 5년 전까지 우리가 이제 주로 서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이런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국제 이슈가 흐르면서 사라졌는데. 이게 다시 이제 재발할 위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서아시아의 테러 세력보다 더 큰 어떤 군사력을 갖춘 그런 국가의 폭력 기관이 아닌 사설 폭력 기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큰 테러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 조직, 마피아 조직이 아니라 이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진짜로 막강한 조직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군사 전투 기업뿐만 아니라 이 민간 기업이 정보까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손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정보기관이 아니고 이 푸틴이 고용하고 있는 사설 정보기관이 똑같이 바그너 그룹 같은 건데 바그너 그룹은 전투 기업 그쪽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트리오트라고 하는 정보 기업까지도 운영을 해요. 푸틴 대통령이 그쪽에 많이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네. 지금 얼마 전에 알려져 실체를 드러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미국에는 남의 일이냐.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군과 나토군이 했습니까? 한 명도 파병 안 됐어요. 네. 그러나 누가 들어갔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들어갔고 네. 우버 택시가 들어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신기술을 또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규제 해방구에서 미국 기업이 한 전쟁입니다. 이게 돌아왔을 때 사실 정부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정부의 법과 제도가 통제 가능합니까? 안 되죠. 못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전쟁터에서 그게 더 커졌단 말이에요. 통제 불능 영역이.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봤을 때 이 러시아를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설화되는 거대한 전쟁 산업, 글로벌 폭력의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 기업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불편한 진실 위에서 앞으로 지정하게 주요 행위자가 누구까지인가도 봐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종전선언도 제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업인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기도 하고 초월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쇼맨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서 저는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이야 정부하고 협조가 잘 된다 그러지만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옛날에 어떤 글로벌 테러 조직으로 알카에다라든가 여러 어떤 IS 같은 이런 어떤 조직으로 진화하지 말란 법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서방에 꼭 좋은 신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벨라루스에 프리고진이 네. 도착을 해 있고 군 기지를 하나 접수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 바로 옆이 폴란드입니다. 그다음에 발트 삼국이 있고 그 나라들이 지금 골치 아파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갑니까? 이 지난 주말 이후로는 정말 럭비공 하나 던져놓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지나봐야 알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예상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러시아한테만 꼭 불리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서방 그러니까 국가들한테. 통제 바깥에 있을 때는 다시 이제 작년에 키이우 북부에서 벌어졌던 그런 어떤 충돌. 그다음에 작년 11월 15일 날 폴란드에 정체불명의 순항미사일 2발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거 조사가 석연치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과연 누가 쏜 걸까? 그다음에 흑해 가스관은 누가 폭파시킨 거죠? 이거 범인 밝혀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광범위한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모르는 기망과 음모와 공작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작은 무장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비 효과 같은 어떤 지정학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통제 영역 밖에 존재한다는 거. 심지어 이번에 바그너 그룹은 다른 지역에서 전쟁에 개입할 때 미국이 하고 수호위 기간은 전투기까지 운용한 집단입니다. 여기가. 거기에다가 이제 여론전에 능해가지고 이번에도 텔레그램으로 러시아 시민들에게 메시지 전달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러시아에 지금 대형 광고판이 무장 소동이 있고 난 지난 주말 이후에도 지금 러시아 각지에서 와그너 그룹 그 전광판에 모병 광고가 지금도 뜨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그걸 통제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룹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시민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환호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론에 벌써 SNS로 이게 심리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틴은 그거에 무능해요 또. 그 사람은 인터넷을 잘 몰라요. 역으로도. 이게 푸틴 대통령이 좀 우려스러운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 세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러시아를 재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서방 국가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는 푸틴을 걱정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무너졌을 때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거 핵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사실 요소가 커요.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로 진격해 올라가는 정보를 미국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백악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네. 수뇌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정작 푸틴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러시아의 어떤 국가 실패 신호냐.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이건데 이번에 푸틴이나 그 주변의 무능력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푸틴 정권이 과연 무사할 수 있느냐, 지속될 수 있느냐. 네. 지금 이걸 이제 서구에서는 일제히 여기에 집중하면서 위험하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푸틴은 전복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바그너 그룹의 주적은 푸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푸틴 치하에서의 주도권 내지는 자기 권력의 어떤 확장을 꾀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국가 전복은 아닌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푸틴의 무능력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 안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때 제가 보기에 최우승자는 누구냐. 러시아의 초강경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푸틴보다 더 강경한. 왜냐. 무질서와 네. 무정부 상태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됐을 때 지금 바그너 그룹이 이게 환호를 받는 이유도 전쟁 영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경한 목소리에 편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독재가 무너지면 더 나은 세상이 오겠지. 아니요. 더 혼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카플란이라고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던 사람이 나중에 입장을 바꿔 뭐라 그랬냐면 어떤 압제와 폭정도 무정부 상태보단 낫더라. 네. 그게 이라크 가서 보고서 한 얘기예요. 지금 푸틴이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이 아니라 지금 핵무기를 간수할 수 있을지 간수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7939님 이러다 아이언맨 영화에 토니 스타크 같은 사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어떤 그 국가 권력에 대한 이해가 포스트 모던 말하자면 기존의 그 질서정연한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직관에 어긋나는 현상이 네. 보면서 일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제 정치에서 지정학의 행위자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는 거고 그런 어떤 사설기관들이 시민에게 더 빨리 다가갔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 러시아 학자들 얘기대로 저는 군사적 신봉건주의가 도래하고 있다는 경고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조현수님께서 수능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지금 국제 정세가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은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이거 걱정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방이 어떻게 될지가 오히려 가만히 전쟁을 평소대로 하는 게 차라리 더 안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가 그렇죠.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 주변 국가들까지 지금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의 동남쪽에서 주로 이렇게
저 활동을 하다가 네. 벨라루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북쪽으로 하는 것이죠. 결국은 키이우에 더 가까이 접근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웃 국가들 폴란드. 네. 그다음에 발트 3국까지 네. 그 사정권 안에 들어온 이 마당에 더구나 만약에 이 바그너 그룹이 푸틴 대통령의 통제권을 만약에 벗어나게 된다면 이게 결정적인 이번에 푸틴의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로 진군에 올라갈 때도 한 번도 나는 푸틴을 겨냥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국방부 끝 나와라 이 얘기를 했지.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건 분할 통치 스타일이라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정리해 줄게 이렇게 나왔어야지 거기서 너희들 반란세력 이렇게 돼버리니까 푸틴의 이 저 통제력이 거기서 한계가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죠. 7498님께서 이번 사태 근데 바그너 그룹을 폴란드에 가깝게 주둔시키려고 푸틴과 바그너 그룹 이렇게 좀 짠 거 아닙니까? 저는 의심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제가 지난 작년부터 이 방송에 나와서 제일 주목한 게 이 전쟁이 폴란드로 확전 여부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서방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제받지 않는 집단이 이게 폴란드에 위협을 가하고 푸틴은 나는 명령한 적 없다. 이래버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이게 제일 끔찍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나토 국가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푸틴은 자기는 명령을 안 했다는데. 주적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어디서 정체불명 미사일은 날라오고 아니면 테러가 자행된다든가 이래서 나토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위협이 가해지고 이때 나토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고약한 시나리오인데. 이 바그너 그룹은 전쟁이 해체되더라도 이런 그 무장 조직 이 세력은 그 세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서아시아의 시리아의 대혼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러시아로 옮겨붙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리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려가 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유럽 코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좀 걱정이 솔직히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걱정되네요. 김종대, 임상훈 두 분에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